며칠 후 빅리 씨가 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의 친구 다하시 씨는 그날 아침 런던으로 떠났지만 열흘 뒤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다. 빅리 씨는 1시간 넘게 머물며 아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다. 베넷 부인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는 미안한 얼굴로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다음에 오실 땐 좀 더 운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그는 언제든 기꺼이 들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가능하면 조만간 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혹시 내일 오실 수 있나요? 그는 내일은 아무런 약속도 없다며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그는 매우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 시간에 집 안 여자들은 아무도 옷을 다 입지 못한 상태였다. 베넷 부인은 드레싱 가운 차림에 머리도 다 말리지 못한 채 딸들의 방으로 달려들어와 외쳤다. 제인, 어서 내려가야지. 빅리 씨가 왔단다 진짜야. 왔어. 서둘러 어서. 사라. 당장 제인 아가씨한테 와서 드레스 입는 거 도와줘. 리지 머리는 신경 쓰지 마. 곧 내려갈게요. 제인이 말했다. 아마 키티가 우리보다 먼저 준비됐을 거예요. 한참 전에 위층에 갔거든요. 아이 참, 키티는 됐고, 걔가 무슨 상관이야? 자, 어서, 리보는 어디 있니? 하지만 베넷 부인이 나간 뒤, 제이는 혼자서는 절대 먼저 내려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다. 그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둘만 남기려는 베넷 부인의 노력이 이어졌다. 차를 마신 후 베넷 씨는 평소처럼 서재로 들어갔고 메리는 악기를 연주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5명 중 2명이 이렇게 빠지자 베넷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캐서린을 향해 한참이나 윙크를 보내며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모른 척했고 마침내 키티가 눈치를 채자 천진하게 말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왜 저한테 윙크하세요? 제가 뭘 해야 하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한텐 윙크 안 했어. 베넷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도 5분쯤 더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말했다. 키티야,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곤 그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제이는 즉시 엘리자베스를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라는 걸 알기에 언니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눈빛이었다. 잠시 후 베넷 부인은 문을 반쯤 열고 소리쳤다. 리지, 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 있어. 엘리자베스는 억지로 따라 나섰다. 둘만 남겨두는 게 좋잖니. 베넷 부인은 복도에 나서자마자 이렇게 말했고 키티랑 나는 내 드레싱룸에 있을게. 엘리자베스는 베넷 부인을 설득하려 들지 않고 조용히 복도에 서 있다가 베넷 부인과 키티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베넷 부인의 계략은 헛수고로 끝났다. 빅리 씨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제인에게 정식으로 구애하지는 않았다. 그의 편안한 태도와 쾌활한 성격 덕분에 그는 저녁 모임에서 모두에게 즐거운 존재였고 베넷 부인의 부적절하고 성급한 말과 행동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가 보인 인내와 침착한 표정은 제인에게 특히 고마운 일이었다. 그는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저녁까지 머물고 싶어 했고 돌아가기 전 다음 날 아침 베넷 씨와 함께 사냥을 하러 오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주로 빅리 씨와 베넷 부인의 열정 덕분에 성사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제이는 더 이상 무관심을 가장하지 않았다. 두 자매 사이에서는 빅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기 전에 이렇게 믿고 있었다. 다시 심한 정해진 시일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일은 곧 결말이 나겠지. 그녀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다하시 씨의 동의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다. 빅리 씨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베넷 씨와 함께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즐거운 동행이었다. 빅리 씨에게는 거슬릴 만한 건방짐이나 어리석음이 전혀 없었기에 베넷 씨도 비꼬거나 침묵하지 않고 대화에 응했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말도 많고 덜 괴팍해 보였다. 당연히 빅리 씨는 베넷 씨와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고, 그날 저녁에도 베넷 부인은 또다시 빅리 씨와 제인을 단둘이 남기려는 새로운 계략을 궁리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써야 해서 차를 마신 후 곧 아침 식사용 방으로 향했다. 다른 이들은 카드 놀이를 시작하려 했기에 그녀는 어머니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다 쓰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베넷 부인의 계략이 지나치게 성공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제인과 빅리 씨가 난로가 앞에 나란히 서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만약 그 모습만으로는 의심이 들지 않았더라도 둘이 급히 돌아서며 떨어지는 얼굴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상황은 충분히 민망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가장 난처한 처지라고 느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다시 나가려던 찰나 빅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인에게 몇 마디 속삭인 후 방을 빠져나갔다. 제인은 기쁜 일을 감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곧바로 엘리자베스를 끌어안고는 벅찬 감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는 덧붙였다. 이건 너무 과분해. 나한텐 너무 과분해.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자베스는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따뜻하고 기쁜 말들이 쏟아졌지만 말로 다 표현하기엔 부족한 기쁨이었다. 제이는 엘리자베스의 축하 한마디 한마디마다 더 행복해졌지만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다. 엄마한테 당장 가야 해. 그녀가 외쳤다.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셨는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할 순 없어. 빅리 씨는 벌써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가셨어. 리지, 내가 이 얘기를 가족 모두에게 전했을 때 다들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봐. 이 행복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베넷 부인에게 달려갔다. 베넷 부인은 일부러 카드놀이 모임을 해산시키고 키티와 함께 위층에 앉아 있었다. 홀로 남겨진 엘리자베스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온 가족을 애태우게 했던 일이 이렇게 빠르고 간단히 정리되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게 다하시 씨가 그토록 신중하게 행동하던 이유의 결말이라니. 누이의 거짓말과 방해 공작도 결국 이렇게 끝났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말이야. 잠시 후 아버지와 짧지만 중요한 대화를 마친 빅리 씨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다급히 말했다. 제인 아가씨는 어디에 있나요? 어머니랑 위층에 있어요. 곧 내려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는 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가 자매로서의 축복과 애정을 요구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껏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고 여동생이 내려올 때까지 빅리가 자신의 행복과 제인의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행복에 대한 기대가 모두 합리적이라고 믿었다. 그 근거가 제인의 뛰어난 이해력과 훌륭한 성품, 그리고 자신과 제인이 지닌 비슷한 감정과 취향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은 모두에게 평범하지 않은 기쁨의 시간이었다. 베넷 양의 만족한 마음은 그녀의 얼굴에 달콤한 생기를 더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키티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곧 있을 거라 기대했다. 베넷
부인은 한동안 빅리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칭찬을 쏟아냈으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합류했을 때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다. 하지만 베넷 씨는 빅리가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이 가고 나자마자 딸에게 말했다. 제인, 축하한다. 너는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제인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그의 다정함에 감사했다. 너는 좋은 아이란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잘 어울릴 거라 확신한다. 너희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서로 너무 수능적이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고 너무 온화해서 하인들이 너희를 쉽게 속일 거야. 그리고 너무 관대해서 항상 수입보다 더 많이 쓸 거야. 그럴 리 없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경솔하거나 무분별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수입보다 많이 쓴다고 내 사랑 베넷이 그의 아내가 외쳤다. 뭐라는 거야? 걔 연간사 5천 파운드. 아마 그 이상도 될 거라고. 딸에게는 사랑하는 제인. 난 정말 행복해. 오늘 밤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내가 늘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작년에 허트퍼드셔에 처음 왔을 때부터 널 보고 그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이야. 위캠, 리디아 같은 건 모두 잊혀졌다. 제이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베넷 부인의 가장 사랑받는 딸이었다. 그 순간 베넷 부인은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여동생들은 곧 다가올 행복을 얻기 위해 베넷 부인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메리는 네더필드 도서관 이용을 요청했고 키티는 매년 겨울 몇 번의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이때부터 빅리는 자연스럽게 롱번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고 아침 식사 전에도 자주 와서 저녁 식사 후까지 머물렀다. 다만 혐오스러운 이웃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곤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제인과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빅리가 있으면 제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제법 도움이 되었다. 제인이 없을 때 빅리는 엘리자베스에게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겼고 빅리가 떠나면 제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 어느 날 저녁 제인이 말했다. 지난 봄 내가 도시에 있었던 걸 전혀 몰랐다니.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럴 줄 알았어.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설명했어. 그건 분명 그의 여동생들 소행일 거야. 그들은 확실히 그가 나와 아는 사이가 되는 걸 반대했어. 그럴 만도 한 게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한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내가 믿기로는 그럴 거야. 오빠가 나와 함께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 만족할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 다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될 수는 없을 거야. 그 말은 내가 한 말 중 가장 용서할 줄 모르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착한 아이구나. 미스 빅리의 거짓된 호의를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속상할 거야. 믿을 수 있니, 리지? 그가 작년 11월에 도시로 갔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내가 무관심하다는 설득이 아니었다면 다시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없었을 거야. 분명 약간의 실수였지. 하지만 그건 그의 겸손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은 자연스럽게 제인이 그의 수줍음과 자신의 장점을 과소평가하는 점에 대해 칭찬하는 말로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친구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기뻤다. 제인은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용서심 깊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사실은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야. 제인이 외쳤다. 리지, 왜 나는 가족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걸까? 내가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한테도 그런 남자가 있다면 네가 나한테 그런 남자 40명을 준대도 난 결코 내만큼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 성격과 착함을 담기 전까지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야. 아니야, 나 혼자 잘 해낼래. 어쩌면 운이 좋으면 언젠가 또 다른 콜린스 씨를 만날지도 모르지. 롱번 가족의 상황은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그것을 필립스 부인에게 살짝 알렸고 허락 없이 메리턴의 모든 유색에도 같은 이야기를 넌지시 전했다. 베넷 가족은 곧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집안으로 소문났지만 불과 몇 주 전 리디아가 처음 가출했을 때만 해도 불운한 집안으로 여겨졌었다. 어느 아침 빅리와 베넷 가족 여성들이 다이닝룸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마차 소리가 창문 쪽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잔디밭으로 마차 한 대와 네 마리 끄는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고 게다가 마차와 마부의 복장은 이웃 중 누구 것과도 달라선 낯설었다. 말들은 급히 달리는 상태였고 마차나 마부의 복장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온다는 사실은 확실했기에 빅리는 즉시 미스 베넷을 설득해 이런 불청객의 방문을 피하고 자신과 함께 덤불 속으로 산책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리를 떠났고 남은 세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은 추측을 계속했다. 그러다 문이 활짝 열리며 방문객이 들어왔다. 바로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이었다. 그들은 물론 모두 놀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놀람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베넷 부인과 키티의 경우는 그녀가 전혀 낯설고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느낀 충격보다 오히려 덜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무례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 엘리자베스가 인사했지만 살짝 고개만 숙이고는 말없이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들어오자 베넷 부인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렸지만 캐서린 부인이 따로 소개를 청하지는 않았다. 놀라움과 동시에 이런 고귀한 손님을 맞이한 것에 우쭐한 벤넷 부인은 극진한 예의를 갖춰 그녀를 맞았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딱딱하게 말했다. 베넷 양, 건강하길 바라오. 저분이 내 어머님이시지. 엘리자베스는 간단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분은 내 여동생 중 한 명이로구나. 네, 부인. 베넷 부인은 캐서린 부인과 대화할 수 있음에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에서 둘째로 어린 딸입니다. 가장 어린 딸은 최근에 결혼했고 맏딸은 밖에서 한 청년과 함께 걷고 있는데 아마 곧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일 겁니다. 여기 공원이 아주 작군요. 잠시 침묵 후 캐서린 부인이 말했다. 로징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인. 하지만 윌리엄 루카스 경 공원보다는 훨씬 크잡니다. 베넷 부인이 대답했다. 여름 저녁에는 이 거실이 불편할 텐데요. 창문이 모두 서쪽을 향해 있군요. 베넷 부인은 저녁 식사 후에는 이 방에서 절대 앉아 있지 않는다고 안심시켰고 이어서 물었다. 부인께서 콜린스 씨 부부께 안부 전해주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네, 아주 잘 지내시더군요. 그저께 밤에 뵈었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캐서린 부인이 샬럿에게서 온 편지를 전해줄 거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녀가 찾아온 유일하게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는 나오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베넷 부인은 매우 공손하게 캐서린 부인에게 다과를 권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리고 그다지 이의 바르지도 않게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넷 아가씨, 당신네 잔디밭 한쪽에 꽤 괜찮아 보이는 작은 숲이 있던데요. 함께 산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서 가렴. 예약. 베넷 부인이 외쳤다. 캐서린 부인께 여러 산책길을 안내해 드려
른둔자의 오두막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엘리자베스는 순순히 따랐고 자기 방에 잠시 들러 양산을 챙긴 뒤 귀한 손님을 모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을 지나며 캐서린 부인은 식당과 거실의 문을 열어보더니 짧게 살펴본 후 괜찮아 보이는 방이군요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마차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하녀가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조용히 자갈길을 따라 작은 숲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처럼 무례하고 불쾌한 태도를 보이는 여인과는 굳이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그녀를 조카와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숲에 들어서자마자 캐서린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꺼냈다. 베넷 아가씨, 내가 위 먼 길을 왔는지 당신이 모를 리 없겠지요. 당신의 양심, 당신의 마음이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순수한 놀라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인, 저는 부디 여기서 당신을 뵙게 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베넷 아가씨, 캐서린 부인은 환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장난으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불성실하게 굴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성격은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이라는 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나는 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틀 전 아주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언니가 유리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신 엘리자베스 베넷 아가씨 또한 머지않아 내 조카, 내 친조카 다하시 씨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사실일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곧바로 이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내 입장을 당신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요. 사실일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엘리자베스는 놀람과 경멸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금 엉키를 오신 게 오히려 이상하군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오신 거죠? 부인. 그런 소문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부인께서 우리 집 롱봉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은 그런 소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이죠. 오히려 그 소문을 사실로 굳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엘리자베스는 차분히 말했다. 소문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 소문을 정말로 몰랐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그 소문이 당신네 가족에 의해 널리 퍼졌다는 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정말 모릅니까?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부인처럼 그렇게 솔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는 제가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군요. 베넨 아가씨, 저는 반드시 확실히 해야겠어요. 내 조카가 다하시스가 당신에게 청혼을 했습니까? 부인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셨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당신의 교묘한 유혹과 매력으로 인해 한순간의 망상에 그가 자신과 가족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잊었을지도 모르지요. 당신이 그를 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전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베넷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말투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그가 가진 가장 가까운 혈족이고 당연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께서는 제 인생에 대해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는 제가 솔직해질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네요. 내 말뜻을 똑바로 이해하세요. 당신이 감히 넘보는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다시 씨는 내 딸과 약혼했어요. 이제 뭐라 대답하겠소. 단지 이 한마디뿐입니다. 정말 그분이 약혼한 상태라면
저에게 청혼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캐서린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둘의 약혼은 특별한 형태예요. 어릴 적부터 둘은 서로를 위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내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죠. 두 사람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 결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는 이 순간에 세상적으로 하찮고 집안 배경도 없는 아무 관련 없는 젊은 여자가 이 결혼을 막겠다고요? 당신은 그의 친구들의 뜻, 드부르 아가씨와의 사실상 약속된 관계에 아무런 존중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품위와 섬세함을 잃었나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촌과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요. 네, 저도 전에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당신의 조카와 결혼하는데 그 외에 다른 반대 이유가 없다면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미스 드 부르와의 결혼을 바랐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물러설 이유는 없어요. 결혼을 계획하신 건 두 분이지만 성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죠. 다하시 씨가 병이나 감정의 의무로 인해 그분의 사촌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면 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그의 선택이라면 제가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명예, 품위, 신중함 아니 이익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베넷 아가씨, 이익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뜻을 거슬러 고의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다하시 씨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모두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겁니다. 당신과의 결합은 수치로 여겨질 것이고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꽤나 무거운 불행이네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하시 씨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그 신분에 따르는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결국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아가씨 같으니라고. 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내가 지난 봄에 너에게 베풀었던 관심에 대한 보답이 이 모양이냐? 나에게 아무런 예의도 없는 거냐? 안짜, 너는 알아둬야 해. 베넷 아가씨.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이고 그 뜻을 거끌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그 누구의 변덕에도 굴복한 적이 없고 실망을 받아들인 적도 없소. 그렇다면 지금 부인의 처지는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내 말을 끊지 마시오. 조용히 듣기나 하시오. 내 딸과 내 조카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이요. 두 사람 모두 모계로는 귀족 명문에서 태어났고 부계로도 명예롭고 오래된 비록 자귀는 없지만 존경받는 가문에서 나왔소. 양가의 재산도 풍족하지. 그들은 각 가문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결합을 위한 운명적인 존재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갈라놓겠다는 게 누구요?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젊은 여자의 오만한 야심이라니. 이게 용납될 수 있소? 절대 안 돼요. 절대.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처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을 거요. 당신의 조카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제 위치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신사이고 저는 신사의 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동등하죠. 맞아요. 당신은 신사의 딸이긴 하죠.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신의 삼촌과 이모들은 누구죠? 그들이 어떤 처지인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인척들이 어떤 사람이든 엘리자베스가 말하며 당신 조카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이 문제 삼을 이유도 없죠. 이쯤에서 분명히 말해주시죠. 당신, 혹시 그와 약혼했나요? 엘리자베스는 단지 레이디 캐서린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답할 생각은 없었지만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다. 아니에요. 레이디 캐서린은 만족한 듯 보였다. 그럼 앞으로도 절대 그런 약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어요. 베넷 아가씨, 정말 실망이고 충격이에요. 나는 좀 더 이성적인 젊은 여성을 기대했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물러설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원하는 확답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약속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위협당해 굴복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께서는 다하시 씨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길 바라지만 제가 약속을 해준다고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이 더 가능해지기라도 하나요? 만약 그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면 제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촌과 결혼하고 싶어질까요? 레이디 캐서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문 자체도 현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근거로 제시하신 논리들 역시 아주 하찮고 부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득에 휘둘릴 거라 생각하셨다면 제 성격을 완전히 오해하신 거예요. 당신의 조카가 이런 일에 당신이 개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에 대해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저를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난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반대 이유에 더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막내 여동생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가출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남자와의 결혼은 당신 아버지와 삼촌의 돈으로 간신히 수습한 일이잖아요. 그런 여자가 내 조카의 누나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자는 다하시 씨 아버지의 집사 아들이었죠.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고귀한 펜벌리 가문이 이렇게 더럽혀져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는 것 같군요. 엘리자베스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를 모욕했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이디 캐서린도 따라 일어났고 두 사람은 함께 돌아섰다. 그녀는 몹시 붕괴한 상태였다. 그럼 당신은 내 조카의 명예나 체면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아가씨 같으니 당신과의 관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수치가 될지 생각해보지도 않나요? 레이디 캐서린,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이미 충분히 밝힌 것 같네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차지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행복을 위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당신이나 제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누군가의 뜻과 다르더라도 말이죠. 좋습니다. 결국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의무나 명예, 감사의 마음도 모두 거부하겠다는 말이군요. 당신은 그를 친구들의 눈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번 일에서 의무도, 명예도, 감사도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어떤 원칙도 다하시 씨와의 결혼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족이 결혼 때문에 불쾌해진다 해도 그건 제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거예요. 그를 조롱하는데 동참할 만큼은 말이죠. 이게 당신의 진심이군요. 최종 결심이라는 거죠. 좋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겠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넷 아가씨.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야망이 결실을 맺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난 당신을 시험하러 온 거였어요. 당신이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난 반드시 내 뜻을 관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디 캐서린은 마차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리고 마차에 오르기 직전 몸을 획 돌리며 덧붙였다.
나는 당신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베넷 아가씨, 당신 어머니께도 안부 인사 따윈 안 전하겠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지금 몹시 불쾌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이디 캐서린을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위층으로 향하는 동안 마차가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스가 옷방 앞에 도착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성급하게 문을 열며 물었다. 레이디 캐서린이 왜 다시 들어와 쉬지 않으신 거니?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탈이 대답했다. 그냥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우, 정말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직접 들러주신 것도 정말 친절하신 거지. 아마 콜린스 부부가 잘 지낸다고 전하러 오신 걸 거야. 어디로 가시는 길에 메리턴을 지나게 돼서 그냥 들르신 거겠지. 너랑 특별히 할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리지. 엘리자베스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녀와 나눈 대화의 실제 내용을 밝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뜻밖의 방문이 주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조차 없었다. 레이디 캐서린이 정말로 로징스를 떠나 이번 길을 오직 자신과 다하시 씨의 약혼을 막기 위해 왔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물론 그녀 나름의 논리는 있었겠지만 도대체 그 약혼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엘리자베스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다하시가 빅리의 절친이고 자신은 제인의 여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상의 결혼이 모두의 기대를 자아내던 상황에서 또 다른 커플이 곧바로 이어질 거라는 추측이 돌기에 충분했겠다고 생각이 미쳤다. 그녀 자신도 제인의 결혼으로 다하시와 마주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느꼈던 터였다. 그러니 루커스가 그 집은 콜린스 부부와 연락이 잦았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레이디 캐서린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먼 미래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레이디 캐서린이 한 말들을 곱씹을수록 그녀의 집요한 간섭이 혹시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기 시작했다. 결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분명 그녀는 조카인 다하시에게도 뭔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하시가 그런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그가 숙모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녀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건 당연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초래될 불행들을 나열하면서 숙모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를 게 뻔했다. 그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엘리자베스에게는 허술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논거들이 그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었다. 만약 그가 이전까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가까운 친척인 레이디 캐서린의 충고와 간청은 그의 모든 의문을 정리하고 체면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레이디 캐서린이 런던으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네더필드에 다시 오겠다는 그의 약속은 깨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며칠 안에 그가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전해온다면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 뜻을 나는 정확히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바람도 품지 않을 거야. 만약 그가 내 마음과 손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단지 후회하는데 그친다면 나 역시 곧 그를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가족들이 레이디 캐서린이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들 몹시 놀랐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콜린스 부부의 안부를 전하러 왔다는 식의 억측으로 얼버무려졌고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 일로 집요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편지를 들고 나오며 그녀를 불러 세웠다. 리지, 그가 말했다. 너를 찾으려던 참이었다. 내 방으로 좀 오너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그가 손에 든 편지와 관련된 일일 거라는 생각에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문득 그 편지가 레이디 캐서린에게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이어질 온갖 설명들을 상상하며 불안에 휩싸였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따라 벽난로 앞까지 갔고 둘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놀라운 편지를 한 통 받았단다. 주된 내용이 내 얘기니 당연히 너도 알아야겠지. 나는 지금까지 내 딸중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중요한 정복을 이뤄냈다고 축하해줘야겠구나. 그 말에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순간적으로 그 편지가 숙모가 아니라 조카 다하시 씨에게서 왔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지만 왜 직접 자신에게 보내지 않고 아버지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선 약간 기분이 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 얼굴 보니 뭔가 눈치챈 듯하구나. 젊은 아가씨들은 이런 일에 참 촉이 빠르지. 하지만 내 추리력으로도 이 편지에 나온 구원자의 이름을 맞히긴 어려울 거야. 이 편지는 콜린스 씨한테서 온 거란다. 콜린스 씨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중대한 이야기지. 우선은 내 언니 제인의 약혼에 대해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 루커스 가족이 친절하게도 그런 소식을 전해줬다더구나. 내가 궁금해할 걸 아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 너에 관한 부분만 읽어줄게. 콜린스 부인과 제가 진심으로 이 기쁜 소식을 축하드린데 이어 다른 중요한 소식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출처로부터 엘리자베스 양 역시 머지않아 베넷이라는 성을 버리게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에 동반자는 이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지아, 이 사람이 누굴 두고 한 말인지 짐작이 가니? 이 젊은 신사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산, 고귀한 혈통, 그리고 광범위한 인맥을 갖춘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촌 엘리자베스 양과 당신계 경솔이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히 그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고 싶어지시겠지만요. 너라면 누군지 알겠니? 이제 본론이 나오는구나. 제가 이런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 결혼에 대해 그의 숙모인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하시 씨야. 자, 리지야, 이제 좀 놀랐겠지? 루커스 가족이나 콜린스 씨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을 인물을 고르라 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이름을 뗄 수 있었을까? 여자를 볼 때마다 흠잡을 대만 찾는다는 다하시 씨가 게다가 아만 어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을 사람이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니? 엘리자베스는 베넷 씨의 농담에 맞장구 치려 했지만 억지로 겨우 한 번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베넷 씨의 유머가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밌지 않니? 아, 네. 계속 읽어주세요. 어젯밤 이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그녀께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평소처럼 은혜롭게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내 사촌 쪽에서 가족 문제로 인해 이 결혼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결코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제 사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고귀한 구원자가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혼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콜린스 씨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리디아 사촌의 불미스러운 일이 그나마 조용히 마무리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만 결혼 전에 함께 지낸 사실이 너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 직분을 잊지 않고 결혼 후 곧장 그 젊은 부부를 댁으로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는 제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행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룽본의 목사였다면 저는 그 일에 단호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들을 뵙거나 그들의 이름이 당신 앞에서 언급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적 용서랍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샬럿의 근황과 아이를 기다리는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리지, 너 표정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혹시 심술 부리는 척하며 헛소문에 기분 상한 거야? 우리는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려고 사는 거잖니. 안 그래? 오,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정말 너무 웃기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긴 해요. 그게 이걸 더 재밌게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별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 사람의 완전한 무관심과 내가 그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우습잖아. 내가 글쓰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만 콜린스 씨의 편지는 절대 포기 못해. 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웨컴보다도 낫다고 느껴지니까 물론 웨컴의 뻔뻔함과 위선도 꽤나 재밌긴 하지만 그런데 리지, 이 소문에 대해 캐서린 여사님은 뭐라고 하셨어? 직접 찾아와서 반대하셨어. 그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그냥 웃음으로 답했다. 베넷 씨는 아무 의심도 없이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반복해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울고 싶었다. 베넷 씨가 다하시 씨의 무관심에 대해 한 말은 그녀를 참혹하게 상처 입혔다. 그녀는 베넷 씨가 너무 둔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모든 걸 착각했던 건 아닌지 두려움에 빠졌다. 엘리자베스가 반쯤은 기대했던 것처럼 빅리가 친구인 다하시의 변명 편지를 대신 전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레이디 캐서린이 방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하시와 함께 롱본을 찾아왔다. 두 신사는 이른 시간에 도착했고 엘리자베스는 엄마가 그들의 숙모를 만난 이야기를 꺼낼까봐 순간순간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빅리는 제인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모두 함께 산책을 제안했다. 다들 그러자고 했고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베넷 부인은 평소 산책을 즐기지 않았고 메리는 늘 바쁘다며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5명만 함께 나섰다. 하지만 곧 빅리와 제인은 일부러 뒤처졌고 엘리자베스와 키티, 다하시 셋만 앞서 걷게 되었다. 셋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키티는 다하시가 너무 무서워 말을 꺼낼 수 없었고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어떤 절박한 결심을 하고 있었으며 어쩌면 다하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루카스 집 쪽으로 걸어갔다. 키티가 마리아를 잠깐 들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그 일을 굳이 모두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키티가 자리를 뜨자 다하시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가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순간이 온 것이다. 용기가 솟아오른 그 찰나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다하시 씨,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요. 저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제 불쌍한 여동생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일을 알게 된 이후로 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다하 씨는 놀라움과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되었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그게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더욱 안타깝고요. 가드너 부인이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숙모를 탓하지 마세요. 이디아의 경솔함이 먼저 이 일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저에게 알게 했고, 당연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 모두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근 어그러운 동정심 덕분에 많은 수고와 모욕도 감내하며 그들을 찾아내 주셨으니까요. 만약 제게 감사를 하신다면 그가 대답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하세요.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바람이 저를 움직이게 한 여러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 저에게 아무런 빚도 없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직 당신만을 생각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너무 당황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하시가 덧붙였다. 저를 가지고 놀기에는 당신이 너무 너그러우십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작년 4월과 다르지 않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과 바람은 변함이 없으니 당신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영원히 입을 다물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상황이 평소보다 더 어렵고 긴장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가 말한 그때 이후로 자신의 감정이 크게 변했으며 이제는 그의 현재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답에 다하 씨는 아마도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답게 진심 어린 감정과 열정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면 그의 얼굴에 번진 진심 어린 기쁨이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녀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는 자신에게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전하며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도 해야 할 말도 너무 많아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곧 그녀는 지금 이 좋은 관계가 그의 숙모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숙모가 런던을 지나며 그를 방문했고 롱본까지의 여정과 그 이유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대화에서 엘리자베스가 보인 모든 표현을 숙모는 특히 그녀가 고집스럽고 건방지다고 판단하며 강조했다. 숙모는 이런 이야기가 조카에게서 약속을 받아내려는 자신의 노력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가 말했다. 거의 해본 적 없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 성격을 잘 알기에 만약 당신이 저에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을 닫았다면 레이디 캐서린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 사실을 말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제 솔직함을 잘 아시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죠. 당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으니 당신 친척들에게 욕하는 건 전혀 꺼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받을 만하지 않은 말을 했나요? 당신의 비난이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때 제 행동이야말로 가장 엄한 꾸중을 받아 마땅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죠.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그날 저녁에 책임을 두고 다투진 맙시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둘 다 흠결없는 행동을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해 왔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겠어요. 그때 했던 말과 행동, 태도, 표현들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몇 달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거든요.
당신의 지적은 정말 정확했어요. 좀 더 신사답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말. 그 말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야 그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지만요. 그 편지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죠. 그럴 거라고 쉽게 믿어요. 당신은 당시 저에게 전혀 올바른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가 어떤 말로도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의 표정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런 기억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그 일에 대해 깊이 부끄러워해 왔다는 걸 약속드려요. 다하시는 자신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에 대한 생각이 좀 나아졌나요? 편지 내용을 믿게 되었나요? 엘리자베스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서히 예전의 편견들이 사라졌는지를 설명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내가 쓴 글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는 다 태웠나요? 특히 처음 부분은 다시 읽을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는 게 두려웠어요. 어떤 표현들은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니까요. 당신이 제 마음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편지는 분명히 태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제 생각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길 바라요.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 다하시가 말했다. 스스로 완전히 냉정하고 침착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쓰디쓴 마음으로 쓴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편지의 시작은 아마도 쓰라렸겠지만 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는 그 자체로 따뜻하고 너그러웠죠. 하지만 그 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요.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감정이 이제는 그때와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그 편지와 관련된 모든 불쾌한 일들은 잊혀져야 해요. 제 철학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과거는 그것을 떠올릴 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런 철학엔 찬성할 수 없어요. 당신은 후회할 일이 전혀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 평온함은 철학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를 수 있는 축복에서 비롯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들은 덜쳐낼 수도 없고 떨쳐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평생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실제 행동은 그랬죠. 어릴 때 무엇이 옳은지는 배웠지만 성격을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좋은 가치관은 받았지만 그걸 자만심과 우쭐함 속에서 따르도록 방치되었죠. 안타깝게도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과보호 속에 자랐고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었더라도 특히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결국 저를 이기적이고 거만하게 만드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제 가족 외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세상의 나머지를 하찮게 여기도록 적어도 그렇게 느끼려 애쓰게 만들었죠. 그렇게 저는 8살부터 28살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걸 빚졌는지 몰라요. 당신은 제게 아주 힘들었지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대로 겸손해졌어요. 저는 당신이 절 받아줄 거라는 의심조차 없이 찾아왔죠. 그런데 당신은 제가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정한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 모든 자만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신은 제가 청혼할 거라고 스스로 믿고 계셨던 건가요?
정말 그랬어요. 제 자만심이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제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속일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제 기분이 자주 저를 그르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겠어요. 당신을 미워하다니요. 처음엔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그 분노는 곧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됐어요. 우리가 펜벌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묻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제가 나타난 걸 비난하셨나요? 전혀요. 정말 놀랐을 뿐이에요. 당신이 놀라셨던 만큼 저도 당신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것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제 양심은 저에게 그런 특별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이 정도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죠. 그때 제 목표는 다하시가 말했다.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과거를 안갚음하지 않는다는 걸 최대한의 예의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당신이 나쁘게 보던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외에 다른 바람이 생긴 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을 보고 반 시간쯤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몇 마일을 천천히 걸으며 그들 모두 너무 바빠서 주변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다가 시계를 확인해 보니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리 씨와 제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는 궁금증이 그들의 대화를 이끌었다. 다하시는 그들의 약혼 소식에 기뻐했다. 친구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놀라셨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전혀요. 내가 떠날 때쯤엔 곧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거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그 표현에 놀랐지만 사실 그렇긴 했다고 인정했다. 런던으로 가기 전날 밤 나는 그에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더 일찍 했어야 할 고백이었죠. 그의 일에 간섭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건방진 짓이었는지 모두 말해줬어요.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아는 당신의 여동생이 그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그의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그의 친구를 이렇게 쉽게 다루는 태도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직접 본 걸 말한 건가요? 아니면 지난 봄에 내가 알려준 것 때문인가요? 직접 본 거예요. 최근 2번 방문했을 때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확신했죠. 그 확신이 그에게도 바로 믿음을 준 거군요. 그렇죠. 빙글리는 아주 꾸밈없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신 없어서 그런 중요한 일은 자기 판단에 의존하지 못했지만 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게 수월했어요. 다만 한 가지, 잠시 동안은 그를 불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작년 겨울에 당신의 여동생이 3개월 동안 도시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고 일부러 그에게 숨겼다는 점이에요. 그는 화가 났지만 그 화도 당신 여동생의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만 지속됐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용서했죠. 엘리자베스는 빙글리가 얼마나 기쁜 친구였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를 비웃게 될까 봐 참았다. 아직 그가 놀림을 받을 준비가 안 됐고 그럴 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하시는 자신의 행복 다음으로 빙글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집에 도착했고 현관에서 헤어졌다. 이 지지, 도대체 어디까지 걸어 다녔던 거야?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고
식탁에 앉았을 때도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엘리자베스는 그저 내 자신도 모를 만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만 대답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걸 포함해 어떤 말도 진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저녁 시간은 조용하게 흘렀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한 연인들은 대화를 나누고 웃었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침묵했다. 다하시는 기쁨이 웃음으로 넘치는 타입이 아니었고 엘리자베스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기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행복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었다. 당장의 당황스러움 외에도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의 상황이 가족에게 알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다. 제인을 제외한 가족 누구도 다하시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재산이나 신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의 마음속 반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제인은 평소에 의심이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장난이지.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다하시 씨와 이혼이라니. 절대 속일 수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알아. 정말 끔찍한 시작이구나. 난 오로지 너만 믿었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심이야. 거짓말 하나도 안 해. 그는 여전히 날 사랑하고 우리는 약혼했어. 제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리지지. 그럴 리 없어. 네가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는 알아.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건 다 잊어버려야 해. 예전엔 지금만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좋은 기억을 가진 건 용서받을 수 없지. 나도 이제 그 시절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베넷 부인은 여전히 놀라움 가득한 얼굴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이번에는 진지한 태도로 그녀에게 사실임을 확신시켰다. 세상에,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이제야 믿어야겠네. 제인이 외쳤다. 사랑하는 리지, 축하해. 그런데 확실해? 이런 질문에서 미안한데 정말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 사이에 이미 약속됐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제인, 너는 기뻐? 그런 오빠가 생기는 거 좋아할 거야. 정말 정말 좋아할 거야. 빅리 씨나 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정말 그를 충분히 사랑하는 거 맞아? 아, 리지.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마. 내가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정말 확실히 느끼는 거야. 아, 물론이지. 내가 다 말하면 내가 느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무슨 뜻이야? 사실 내가 빅리 씨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어. 내가 화낼까 봐 걱정돼.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이제 진지해져야 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지체 없이 말해줘. 얼마나 오래 그를 사랑해 왔는지 말해줄래. 점점 사랑하게 된 거라서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펜벌리의 아름다운 땅을 처음 본 그때부터라고 생각해. 그러나 또 한 번 진지해지라는 간청이 원하는 효과를 냈고 곧 그녀는 자신의 깊은 애정을 엄숙하게 확신시키며 제인을 안심시켰다. 그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제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나만큼 행복할 거니까 나는 항상 그를 가치 있게 여겼어. 단지 내 사랑 때문만이라도 그를 늘 존경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빙글리의 친구이자 내 남편으로서 빅리 씨와 너만큼 내게 소중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리지, 너 정말 교활하고 나에게 비밀이 많았구나. 펜볼리와 램튼에서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얼마나 적게 말했는지. 내가 아는 건 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거야. 너한테서가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비밀스러웠던 이유를 설명했다. 빅리 씨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그의 친구 이야기도 피했지만 이제는 리디아 결혼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밤의 절반을 대화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서서 베넷 부인은 저 불쾌한 다하시 씨가 또 우리 사랑하는 빅니 씨랑 같이 여기 오지 않는다면 말이야. 왜 이렇게 자주 와서 성가시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가 사냥이라도 가거나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리지, 내가 다시 그와 산책을 나가야 해. 그래야 빙글리에게 방해가 안 될 테니까. 라며 소리쳤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편리한 제안에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늘 그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에 진심으로 속상했다. 들어가자마자 빅리 씨는 그녀를 너무나도 표현력 있게 바라보며 따뜻하게 악수를 했고 이는 좋은 소식을 확신하게 했다. 곧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오늘 리즈가 또 길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골목이 더 없나요? 나는 다하시 씨와 리지. 그리고 키티에게 오늘 아침 우컴 마운트까지 산책하라고 권해요. 긴 산책로인데 다하시 씨는 아직 그 전망을 못 봤거든요. 라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겠지만 빅리 씨가 대답했다. 키티에게는 너무 힘들 거야. 그렇지. 키티. 키티는 집에 있는 편이 낫다고 인정했다. 다하시는 마운트에서의 전망을 매우 보고 싶어 했고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동의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가자 베넷 부인이 따라오며 말했다. 리지, 내가 그 불쾌한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되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해. 이 모든 게 제인을 위한 일이니까 그와 이야기하는 것도 가끔씩만 하면 되니 불편해하지 말고. 산책하는 동안 저녁 때 베넷 씨의 허락을 받기로 결심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은 자신이 맡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고 때로는 모든 재산과 지위가 그 사람에 대한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도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결혼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든 반대로 매우 기뻐하든 간에 그녀의 태도는 결코 현명함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가 자신의 기쁨에 첫 감격을 들을 수도 반대로 첫 격렬한 반감을 들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베넷 씨가 서재로 물러난 직후 다하시 씨도 일어나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몹시 불안해졌다. 아버지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불행해질 것이고 그 불행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괴로웠다. 가장 사랑받는 딸인 자신이 선택으로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두려움과 후회를 안기는 것은 참담한 생각이었다. 다하시 씨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미소를 보고 조금 안도했다. 몇 분 뒤 그는 키티와 함께 앉아있던 그녀가 있는 탁자에 다가와 그녀의 작업물을 칭찬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아버지에게 가봐. 서재에서 너를 부르셔. 엘리자베스는 바로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방을 서성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리지, 그가 말했다. 무슨 짓이냐? 정신이 나갔냐? 그 사람을 받아들이다니? 너는 항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그녀는 얼마나 더 이성적이었으면 좋았을까? 그리고 표현이 더 절제되었으면 좋았을까 간절히 바랐다. 그러면 이렇게 어색한 설명과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녀는 약간 당황하면서 다하시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아버지에게 확신시켰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리지 넌 그 사람을 꼭 갖고 싶다는 거지. 그가 부자인 건 맞고 제인보다 더 좋은 옷과 멋진 마차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할까? 내 무관심 때문 말고 다른 반대 이유라도 있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전혀 없다. 우리 모두 그가 거만하고 불쾌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대답했다. 사랑해요. 그는 결코 부적절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시니 제발 그렇게 그를 나쁘게 말해서 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리지,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허락을 했어. 그는 정말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를 꼭 원한다면 이젠 내가 허락을 해야지.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할게. 다시 생각해봐. 나는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어. 리지,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그를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하거나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내 활발한 재능은 불평등한 결혼에서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할 걸. 수치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야. 내 아이야. 인생의 동반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아.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엘리자베스는 더욱 감동하여 진지하게 대답했다. 결국 다하시 씨가 정말 자신의 선택 대상임을 반복해 확신시키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서서히 바뀌어 온 과정과 그의 애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의 불확실함을 견뎌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설명하며 그의 모든 좋은 점들을 열거해 아버지의 불신을 이겨내고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자, 내 딸아, 아버지가 그녀가 말을 마치자 말했다. 이런 경우라면 그가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내리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줄 수 없었을 거야. 좋은 인상을 완성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가 리디아 결혼 문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준 일들을 전했다. 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늘 밤은 정말 놀라운 날이구나. 그래서 다하시가 모든 걸 했단 말인가? 혼인 성사시키고 돈을 내고 그 남자의 빚도 갚고 그의 직책도 구해주고 참 잘됐네. 덕분에 내가 신경 쓸 일이 훨씬 줄었구나. 만약 삼촌이 했더라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 했을 텐데 이 젊은 연인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하니 말이야. 내일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는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고함치겠지. 그럼 그치겠네. 그때 그는 며칠 전 콜린스 씨 편지를 읽을 때 엘리자베스가 당황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한참 웃은 후 마침내 그녀가 방을 나설 때 이렇게 말했다. 메리나 키티에게 구혼자가 오면 꼭 들여보내. 나는 한가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을 느꼈다. 자기 방에서 잠시 조용히 생각한 뒤 다른 사람들 틈에 적당히 평정을 유지하며 합류했다. 너무 새로운 일이라 명랑할 수는 없었지만 저녁은 조용히 흘러갔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었고 편안함과 친숙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올 것이었다. 밤에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올라갔을 때 엘리자베스도 따라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처음 들었을 때 베넷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족에게 유리하거나 누군가의 구애 소식이라면 대개 믿는 편이었지만 이 경우는 좀 달랐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놀라고 스스로를 축복했다. 오, 세상에. 하느님 축복해주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사랑하는 리지. 얼마나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용돈도, 보석도, 마차도 제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전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오, 내 사랑하는 리지. 내가 그를 싫어했던 걸 사과해야겠어요. 그가 이해해 주길 바라요. 도심에 집도 있다니 모든 게 완벽해요. 세 딸이 다 결혼하고 연 소득 10,000파운드라니 세상에
난 어쩌면 좋죠. 미칠 것 같아요. 그녀가 찬성한다는 충분한 증거였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과장된 표현이 자신만 듣게 되어 기뻤다. 곧 방을 나왔지만 3분도 안 되어 어머니가 따라왔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그녀가 말했다. 다른 생각이 안 들어. 0만 파운드. 아마 그 이상일 거야. 귀족 부럽지 않지. 특별 허가로 결혼할 거야. 하지만 내 사랑, 다하시 씨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려줘. 내일 꼭 준비할게. 이것이 어머니가 다하시 씨에게 보일 태도의 불길한 전조였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가장 뜨거운 애정을 주고 가족들도 허락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라는 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나갔다. 베넷 부인이 다행히 예비 사위에게 꽤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고 단지 예의를 표하거나 의견의 존경을 나타내는 일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와 친해지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베넷 씨는 곧 그녀에게 말했다. 내 사위 3명 모두를 높이 평가하네. 위컴은 아만 애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내 남편도 제인 남편만큼이나 마음에 들 것 같아. 엘리자베스의 기분은 곧 장난기 어린 상태로 다시 돌아왔고 그녀는 다하시 씨에게 어떻게 하여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녀가 말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당신이 매혹되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에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나요? 그 시간도, 장소도, 표정도, 말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시작한 줄도 모르고 어느새 중간쯤 와 있었죠. 내 미모는 일찍부터 당신이 견뎌냈고 내 태도에 대해서는 당신에게는 적어도 항상 무례함에 가까웠으며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 때마다 차라리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듯 했지요. 이제 솔직해지세요. 제가 건방져서 당신이 저를 존경했나요? 당신 정신의 생동감 때문에 존경했죠. 그걸 한 번에 건방지다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거의 다름없었어요. 사실 당신은 예의와 존중, 지나친 관심에 지쳐 있었어요. 당신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만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죠. 나는 그들과 너무 달라서 당신의 관심을 끌고 흥미롭게 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상냥한 사람이었다면 그 때문에 나를 미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숨기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속에는 늘 고상하고 공정한 감정이 있었고 그토록 열심히 당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멸했어요. 바로 그게 당신이 설명할 필요를 없애줬고 모든 걸 고려하면 저는 이제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신은 내 실제 좋은 점은 모를 테지만 사랑에 빠질 때 그런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더필드에서 아픈 제인에게 당신이 보여준 다정한 태도에는 좋은 점이 없었나요? 사랑스러운 제인, 누가 그녀에게 적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미덕으로 삼으세요. 내 좋은 점은 당신의 보호 아래 있고 당신은 그것들을 최대한 과장해야 해요. 대신 나는 당신을 괴롭히고 다투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곧 시작할 거예요. 왜 결국 바움을 터놓는 걸 그렇게 꺼렸나요? 처음 방문하고 나중에 이 집에서 식사했을 때 왜 그렇게 수줍어했나요? 특히 처음 방문했을 때 왜 마치 나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나요? 당신이 침착하고 말이 없었고 나를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하러 왔을 때 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감정을 가진 남자라면 말이죠. 당신이 합리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과 제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었다니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하지만 혼자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묻지 않았다면 언제쯤 말을 꺼냈을까요? 리디아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감사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너무 큰 효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약속 위반에서 위안이 생겼다면 도덕적 교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문제를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하러 왔을 때 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감정을 가진 남자라면 말이죠. 당신이 합리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과 제가 그것을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었다니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하지만 혼자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묻지 않았다면 언제쯤 말을 꺼냈을까요? 리디아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감사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너무 큰 효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약속 위반에서 위안이 생겼다면 도덕적 교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문제를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훈은 공정할 겁니다. 레이디 캐서린의 부당한 시도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 모든 의심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의 행복은 당신의 감사 표현 욕구 덕분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말을 꺼내주기 전에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이모님의 소식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바로 모든 것을 알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레이디 캐서린은 대단히 도움이 되었죠. 그녀는 도움이 되는 걸 좋아하니까 만족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네더필드까지 내려온 거죠? 그냥 롱본까지 말을 타고 가선 안처해지려고 온 건가요? 아니면 더 진지한 목적이 있었나요? 진짜 목적은 당신을 만나서 제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제 자신에게는 혹은 공개적으로는 당신의 자매가 아직 빅리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죠. 레이디 캐서린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알릴 용기가 있나요? 용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니. 종이를 주면 바로 쓸게요. 제가 편지를 써야 하지 않았다면 당신 곁에 앉아 글씨를 감상했을 텐데요. 예전에 다른 젊은 여자가 그랬듯이요. 하지만 저도 이모가 있어서 더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가드너 부인의 긴 편지에 아직 답하지 않았는데 다하시 씨와의 관계가 과대평가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기에 삼촌과 이모가 이미 3일이나 행복을 놓쳤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즉시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이모님, 당신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쓰지 못했어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적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하는 만큼 상상력을 펼치셔도 좋아요. 주제가 허락하는 한 마음껏 상상하시고 제가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틀릴 수 없어요. 곧 다시 편지를 쓰셔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호수 지방에 가지 않으셔서요. 제가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요? 당나귀 이야기도 정말 멋져요. 매일 공원을 돌아볼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저만큼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이는 그저 미소 짓지만 저는 웃어요. 다하시 씨가 저로부터 남는 사랑을 모두 이모님께 보내래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펜벌리에 오세요. 사랑을 담아. 다하시 씨가 레이디 캐서린에게 보낸 편지는 다른 문체였고 벤넷 씨가 콜린스 씨에게 보낸 답장도 또 달랐다. 친애하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는 곧 다하시 씨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레이디 캐서린을 최대한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면 조카 편을 들 겁니다. 그가 더 많이 줄 테니까요. 진심을 담아
빅리 양이 오빠의 다가오는 결혼 소식에 보낸 축하 인사는 다정하면서도 불성실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제인에게도 편지를 써서 기쁨을 표하고 이전의 모든 호의적인 표현을 반복했다. 제인은 그녀의 진심이 아님을 알아차렸지만 감동했고 그녀에게 신뢰를 두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친절한 답장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다하시 양이 비슷한 소식을 듣고 표현한 기쁨은 오빠가 편지를 보낼 때 느낀 기쁨만큼 진실했다. 그녀의 감격과 누나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기엔 네 쪽 분량의 종이도 부족했다. 콜린스 씨의 답장이 오기 전에 혹은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기 전에 홍번 가족은 콜린스 부부가 직접 루카스 롯지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이사 이유는 곧 분명해졌다. 레이디 캐서린이 조카의 편지 내용에 너무 격분하여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샬럿은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다. 이런 순간에 친구가 도착한 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진심 어린 기쁨이었지만 만남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온갖 과시와 아첨하는 예절에 다하시 씨가 노출되는 것을 보며 그 기쁨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른 듯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침착함으로 견뎠다. 윌리엄 루카스 경이 그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차지했다며 축하하고 세인트 제임스에서 자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할 때도 그는 매우 점잖게 들었다. 어깨를 으쓱한 것은 윌리엄 경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다. 필립스 부인의 천박함은 또 다른, 아마도 더 큰 인내의 시험이었다. 빅리의 유머가 허락하는 친근함을 필립스 부인과 그녀의 자매가 그에게 말할 만큼 감히 하지 못했지만 말을 할 때마다 천박함은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위험에 대한 존중이 그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우아함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두 자매에게 자주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했고 그가 굴욕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가족과만 함께 있도록 항상 노력했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연애 기간의 즐거움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 커졌다. 그녀는 사회적 생활에서 멀어져 펜벌리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고 우아한 시간을 보내게 될 날을 기쁘게 기대했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감정에 행복했던 날은 베넷 부인이 가장 훌륭한 두 딸을 시집 보낸 날이었다. 그 후 그녀가 빅리 부인을 방문하고 다하시 부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녀가 자녀들의 결혼이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생 현명하고 다정하며 교양 있는 여성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남편에게는 행운이었을 것이다. 남편은 그렇게 독특한 형태의 가정 행복을 즐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은 신경질적이고 늘 어리석었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을 몹시 그리워했다. 그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무엇보다 많았다. 특히 베넷 씨는 펜벌리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그곳에 갑작스레 나타날 때가 그랬다. 빅리 씨와 제이는 네터필드에 단 1년만 머물렀다. 어머니와 메리턴 친척들과 너무 가까운 거리는 그의 느긋한 성격에도 그리고 그녀의 다정한 마음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의 누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때 이루어졌고 그는 더비셔 인근의 다른 군에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로써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모든 행복의 원천 외에도 서로 30마일 이내로 가까워졌다. 키티는 두 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상당한 혜택을 누렸다. 평소 알던 사회보다 훨씬 우수한 사회에서 그녀의 발전은 컸다. 그녀는 리디아만큼 다루기 어려운 성격이 아니었고 리디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적절한 관심과 관리 덕분에 짜증도 줄고 무지함도 감소하며 무미건조함도 덜해졌다. 리디아와의 사귐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으로부터 그녀는 물론 신중히 보호받았다.
리디아의 남편인 위켐 씨 부인이 여러 번 부도회와 젊은 남자들과의 만남을 약속하며 키티를 초청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메리는 유일하게 집에 남아있던 딸이었다. 그리고 베넷 부인이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메리는 어쩔 수 없이 재능 쌓기를 멈추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방문들에 대해 도덕적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비교당하며 상처받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메리가 그 변화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위켐과 리디아의 성격에는 자매들의 결혼이 전혀 변화를 주지 못했다. 위켐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가 그동안 몰랐던 그의 배은망덕과 거짓말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는 다하시가 그의 재산을 일으키도록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결혼 소식을 알린 후 리디아가 보낸 축하 편지는 그 희망이 그의 아내에게는 적어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의 사랑스러운 리지, 축하해. 네가 다시 씨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 위켄만큼 반이라도 사랑한다면 너는 아주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부유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우리를 생각해 주길 바래. 위켐은 궁정에서 일할 자리를 아주 원하고 있어. 우리 생활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말이야. 연 3대 400파운드쯤 되는 자리면 어디든 괜찮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하시 씨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너의 등등. 엘리자베스는 사실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답장에서 모든 간청과 기대를 끝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사적인 지출을 절약해서 그들에게 자주 도움을 보냈다. 그런 소득으로 두 사람이 그렇게 낭비심 많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늘 분명했다. 그들이 이사할 때마다 제인이나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청구서를 갚도록 약간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확실했다. 평화가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을 때조차도 그들의 생활 방식은 매우 불안정했다. 저렴한 거처를 찾아서 계속 이사를 다녔고 언제나 지출은 과도했다. 위켐의 그녀에 대한 애정은 곧 무관심으로 변했다. 그녀의 애정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고 나이와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얻은 명성은 여전히 유지했다. 다하시가 펜벌리에서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를 위해 그의 직업적인 일에는 계속 도와주었다. 리디아는 남편이 언던이나 베스에서 즐기러 간 사이 가끔 펜벌리에 방문했다. 빅리 가족과도 둘이 자주 오래 머물러서 심지어 빅리의 관대함도 한계에 다다라 그들에게 떠나라고 넌지시 알려줄 생각까지 했다. 빅리 양은 다하시의 결혼 소식에 매우 깊이 상심했지만 펜벌리를 방문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모든 원한을 버렸다. 그녀는 조지아나를 이전보다 더 아꼈고 다하시에게도 거의 전과 같이 신경을 썼으며 엘리자베스에게 모든 예의를 다했다. 펜벌리는 이제 조지아나의 집이 되었고 자매들 간의 애정은 다하시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원하던 만큼 사랑할 수 있었다.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세상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만 처음에는 그녀가 오빠와 나누는 생기 있고 장난기 어린 대화 방식에 거의 놀라움과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에게는 항상 존경심을 불러일으켜 애정을 압도할 정도였던 오빠가 이제는 공개적인 농담의 대상이 된 것을 본 것이다. 조지아나의 마음은 전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식을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의 가르침으로 그녀는 여자가 남편에게 허용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오빠가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여동생에게는 항상 허락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캐서린 부인은 조카의 결혼에 극도로 분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솔한 성격을 드러내며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에 대해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을 보냈는데, 특히 엘리자베스에 대한 욕설이 심해 당분간 두 사람 간의 모든 교류가 끊어졌다. 그러나 결국 엘리자베스의 설득으로 다하시는 그 불쾌함을 잊고 화해를 시도했다. 그리고 조카의 아줌마는 약간 더 저항하다가도 결국 분노를 누그러뜨렸는데, 이는 조카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서인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오염이 뻔히 있는데도 펜벌리를 방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오염이라 함은 단지 그런 여주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도시에서 온 그녀의 삼촌과 이모가 방문하는 것 때문이었다. 가드너 가족과는 언제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이 그녀를 더비셔에 데려와서 둘을 이어준 데 대해 항상 깊은 감사를 느꼈다.